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이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2년 전 제가 68세 되던 해에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샀어요. 그것도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 명의로 된 집이라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그 기쁨이 무색할 정도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다면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저는 1954년생으로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품팔이를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우며 품삯을 받아오셨죠. 6남매 중 셋째였는데 그 시절엔 하루 세끼 제대로 먹기도 어려웠어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정말 실감났던 시절이었죠. 봄이 되면 쌀독이 바닥나서 어머니가 보리를 얻어다가 죽을 끓여주시곤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가난해도 희망이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가면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게 1970년이었어요. 16살 꼬마가 보따리 하나 들고 무작정 올라왔으니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청량리역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엔 을지로에 있는 봉제 공장에서 일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서 옷을 만들었죠. 손가락이 부르터서 반창고를 붙이고 일했고 눈이 아파서 눈물이 나도 참고 일했어요. 한 달에 받는 돈이 겨우 8,000원이었는데 그 돈으로 하숙비 5,000원을 내고 나면 3,000원이 남았어요. 하숙집은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단칸방이었는데 방 하나에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살았어요. 이불 깔 자리도 겨우 있을 정도로 좁았지만 그래도 비 피할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결혼과 전세살이의 시작. 그렇게 5년 정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1975년에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라 형편이 비슷했죠. 경기도 부천에 있는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는 일을 했어요. 연애를 1년 정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세살이가 시작됐어요. 신혼집은 부천 상동에 있는 연립주택 지하방이었어요. 전세금이 50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마련하려고 양가 부모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하방이라 습하고 볕도 안 들었지만 그래도 신혼이니까 행복했어요. 남편과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어요. 저는 여전히 봉제 공장에서 일했고 남편은 공장까지 버스로 1시간을 다녔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첫째 딸이 태어났어요. 아이가 생기니까 집이 더 좁게 느껴졌죠. 그래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부천 중동에 있는 연립주택 1층으로 옮겼는데 전세금이 12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집을 가져야지. 평생 남의 집에서 살 수는 없잖아.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전세살이를 하다 보면 늘 불안하거든요.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항상 있었어요. 자녀들을 위한 희생의 시절. 1979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이가 둘이 되니까 지출이 정말 많이 늘었죠. 기저귀가, 분유가, 병원비까지 한 달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그래도 저희는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우자고 다짐했어요. 저희가 못 배운 한을 아이들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1983년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사했어요. 그때만 해도 상계동은 아파트 단지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저희는 15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는데 전세금이 무려 80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남편은 야간 알바까지 했고 저는 아이들이 학교 간 사이에 다른 사람 집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걔까지 돌려서 겨우 800만 원을 모았죠. 상계동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그전보다 훨씬 나았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수세식 화장실에 온수도 잘 나왔거든요.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 기뻤고요. 하지만 그때부터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아이들 교육비가 계속 늘어났거든요. 학원비, 과외비, 학용품비까지 벌어오는 돈은 모두 아이들한테 들어갔어요. 남편이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집 언제 사지?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전세살이 할 것 같은데. 저도 마음이 조급했지만 그때는 아이들 교육이 우선이었어요. 아이들 대학만 보내고 나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하곤 했죠. 1985년에 셋째 딸이 태어났어요. 아이가 셋이 되니까 15평 아파트가 정말 좁았어요. 그래서 또 이사를 가야 했죠. 이번엔 같은 상계동에서 20평짜리 아파트로 옮겼는데 전세금이 1,2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편은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이자가 월 18%나 되는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매달 이자만 18만 원씩 나가니까 정말 빠듯했어요. 끝없는 이사와 꿈의 연기. 1980년대 후반부터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살던 아파트도 전세금이 계속 올라서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어요. 1989년에는 전세금이 2천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때쯤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집 사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도 안 그런 줄 알았나요? 정말 간절히 원했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첫째 딸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육비가 더욱 늘어났어요. 학원비만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갔고 둘째 아들도 중학생이 되어서 그에 맞는 교육비가 필요했죠. 셋째 딸까지 있으니까 집 살 돈을 모으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1992년에 첫째 딸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어요. 등록금이 한 학기에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편은 또 대출을 받았고 저는 밤늦게까지 부업을 했어요. 그 시절이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싸고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하고 그리고 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는 다른 집 청소를 하러 나갔어요. 주말에는 재래시장에서 야채 장사도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락시장에 가서 야채를 떼어다가 동네 시장에서 팔았죠.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그래도 하루에 2에서 3만 원이라도 더 벌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중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대리운전을 했어요.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했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50에서 60만 원 정도를 더 벌었어요. 집값 폭등과 포기. 1990년대 중반쯤 되니까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살던 상계동 아파트가 처음에는 3천만 원 정도였는데 1995년쯤 되니까 8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전세금도 4천만 원까지 올라서 정말 부담스러웠죠.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어. 아이들 교육이나 제대로 시키자. 저도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돈을 모아도 집값 오르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접어두기로 했어요.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남편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월급이 30% 깎였거든요. 그나마 잘리지 않은 게 다행이었지만 줄어든 월급으로 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집 살 생각을 아예 포기했어요. 당장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집을 사겠어요. 전세금도 겨우 마련해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18평에서 15평으로 줄였죠. 아이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첫째 딸은 대학 4학년이었고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교육비는 줄일 수가 없었거든요. 자녀들의 결혼과 새로운 부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희 생활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남편 회사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월급이 원래대로 돌아왔고 저도 청소 일을 그만두고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했어요. 동네 마트에서 계산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하루 8시간 근무에 월급이 80만 원이었어요. 첫째 딸이 2002년에 결혼을 했어요. 사위가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집이 없어서 전세로 살아야 했어요. 그때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전세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딸의 전세금을 위해서 저희가 모아둔 돈 2천만 원을 다 줬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충당했죠. 그러고 나니까 저희 집 살 돈은 또 없어졌어요. 2004년에는 둘째 아들이 결혼했어요. 며느리가 좋은 사람이었지만 역시 집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했어요. 또 전세금을 도와주느라 3천만 원을 줬죠. 그때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평생 집 못 사고 살 것 같아.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늙는구나. 저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자식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부모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식이 어려우면 없는 돈도 만들어서 도와주게 되는 거죠. 2007년에 셋째 딸도 결혼을 했어요. 역시 전세금이 필요했고 저희는 또 2,500만 원을 도와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 통장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 해에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어요.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8천만 원을 받았는데 자녀들 도와준 돈들을 생각하면 그 돈으로 집을 사기는 어려웠어요. 그때 서울 아파트가 2억에서 3억은 해야 했거든요. 노년의 불안과 걱정.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는 수입이 확 줄었어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받는 게 85만 원이었고 저는 마트에서 계속 일해서 80만 원 정도 벌었어요. 한 달 수입이 165만 원 정도였죠. 그런데 전세금은 계속 올라서 2억까지 됐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겨우 전세를 유지했죠. 매달 대출 이자만 50만 원씩 나갔어요. 남은 돈 115만 원으로 생활하기가 정말 빠듯했어요. 병원비, 생활비, 공과금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늙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전세금을 못 구하면 어디서 살지?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집주인이 내년에는 전세금을 더 올려야겠다고 할 때마다 식은땀이 났어요. 그렇다고 이사를 가자니 이삿짐비며 중개수수료며 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사하기도 힘들어지고요. 남편이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였지만 그 돈이라도 있으니까 조금 나았죠. 그래도 여전히 빠듯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마침내 내 집 마련을 결심하다. 2021년 제가 67세 되던 해에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집값도 많이 올랐고 전세금도 덩달아 올랐죠. 저희가 살던 아파트 전세금이 2억 8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때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를 매매로 전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전세를 빼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당황했어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디서 살아요? 다른 곳을 알아봤는데 비슷한 아파트가 전세금이 3억 가까이 됐어요. 저희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때 둘째 아들이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참에 집을 사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이 나이에 집을 사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70이 다 된 나이에 대출을 갚을 수 있을까? 만약 갚지 못하면 자식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전세금 3억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구한다고 해도 또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평생 한 번도 내 집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죽기 전에 한 번은 내 집을 가져보자고요. 집 구입 과정. 집을 사기로 결심하고 나서 정말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어요. 저희 형편에 맞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새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오래된 아파트는 수리할 게 많았어요. 3개월 정도 알아본 끝에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84이 아파트를 찾았어요. 1990년에 지어진 아파트라 좀 오래됐지만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살만했어요. 가격은 4억 2천만 원이었죠. 전세금 2억 8천만 원을 빼고 부족한 1억 4천만 원을 마련해야 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돈 5천만 원과 아들이 도와준 4천만 원 그리고 대출 5천만 원으로 겨우 맞췄어요. 대출 받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여러 은행에서 거절당했거든요. 마침내 한 은행에서 아들이 연대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이자가 연 4.5%라 한 달에 18만 원 정도 나갔죠. 2022년 3월에 드디어 계약을 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을 받아보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68세에 처음으로 내 집을 갖게 된 거였어요.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드디어 집주인이 됐구나. 이제 아무도 우리를 내쫓을 수 없어.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을 갖게 됐으니까요. 입주와 초기의 기쁨. 새 집으로 이사한 날이 2022년 4월 15일이었어요. 40년 넘게 전세살이만 하다가 내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라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삿짐 정리를 하면서 느낀 기분이 달랐어요.
이전에는 어차피 몇 년 후에 또 이사 갈 텐데라는 생각으로 대충 정리했는데 이번엔 우리 집이라는 생각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자리를 잡았어요. 벽에 못을 박을 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화분을 베란다에 마음껏 놓을 수도 있었어요. 집주인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인 줄 몰랐어요. 첫 달엔 정말 매일이 즐거웠어요. 관리비 고지서가 와도 기분이 좋았어요. 김순자라고 적힌 제 이름을 보면서 내 집이구나 하고 혼자 웃곤 했죠. 아이들도 와서 구경하고 좋아했어요. 엄마,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라고 말해주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었어요. 마트에서 계산 일을 할 때도 기분이 좋았죠. 우리도 이제 집이 있어라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했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의 시작. 그런데 입주한 지 3개월쯤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관리비였어요. 전세로 살 때는 관리비가 한 달에 15만 원 정도였는데 소유주가 되고 나니까 3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세로 살 때는 집주인이 몇 가지 비용을 대신 내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장기수 선충당금, 재산세, 화재보험료 등등 이런 비용들이 다 제 몫이 된 거죠. 그리고 아파트가 30년 이상 된 건물이라 수리할 곳이 계속 생겼어요. 보일러가 고장나서 100만 원, 화장실 변기가 고장나서 30만 원, 싱크대 배수관이 막혀서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수리비가 나갔어요. 전세로 살 때는 이런 수리비를 집주인이 다 내줬는데 이제는 모든 게 제 부담이 되니까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입주한 지 6개월 만에 아파트 재건축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소문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재건축이 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큰 부담이었어요.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려면 조합비를 내야 하고 분담금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재건축과 경제적 부담. 2022년 하반기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했죠. 조합 가입비로 5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재건축이 시작되면 분담금으로 1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였어요. 집을 헐고 새로 짓는 동안 임시 거처도 마련해야 하고 그 기간이 최소 3에서 4년은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68세에 간신히 집을 샀는데 72세에 재건축 때문에 또 큰 돈을 써야 한다니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남편과 상의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아들에게 또 도움을 청하기엔 이미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고 대출을 더 받기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냥 전세로 살 걸 그랬나? 괜히 집을 샀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전세로 살 때는 이런 부담이 없었잖아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집주인이 알아서 하는 일이었고 저희는 그냥 살기만 하면 됐는데요. 건강 문제와 추가 지출. 설상가상으로 2023년 초에 남편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쓰러진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일주일간 입원했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 계속 약을 먹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한다고 했어요. 한 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2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저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겼어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다니고 위가 안 좋아서 내과에도 다녀야 했어요. 두 사람 병원비로 한 달에 40만 원 가까이 나갔죠. 전세로 살 때는 이런 의료비 부담이 있어도 다른 곳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길 수도 있었죠. 하지만 내 집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없었어요. 관리비, 대출 이자, 재건축 관련 비용, 의료비까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희 수입으로는 감당하기가 벅찼죠. 자녀들과의 갈등.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녀들과도 미묘한 갈등이 생겼어요. 재건축 분담금 문제로 다시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이들 반응이 예전과 달랐어요.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도 애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부담이 많아요. 어머니들이 집을 사실 때 이런 문제들을 미리 생각해 보셨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물론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희가 미리 생각하지 못한 것도 맞고요. 하지만 평생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온 입장에서는 서운했어요. 첫째 딸은 좀 다른 반응이었어요. 엄마, 그냥 집을 파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팔면 이익도 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내 집인데 겨우 1년 살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팔고 나면 또 어디서 살아야 하는데요. 셋째 딸은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엄마, 재건축 말고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건 어떨까요? 분담금이 훨씬 적게 들 거예요. 하지만 리모델링도 만만치 않았어요. 집당 3천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저희한테는 큰 부담이었죠. 이웃들과의 문제. 재건축 문제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서 서로 싸웠거든요. 저는 애매한 입장이었어요. 재건축을 하면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서 좋지만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그렇다고 반대하기엔 이미 조합비도 냈고요. 주민회의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젊은 사람들은 재건축해서 돈 벌자고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분담금이 부담스럽다고 하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씨 댁은 이제 와서 집을 사놨으니까 재건축이 부담스럽겠지만 우리는 오래 살았으니까 재건축해야 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어요. 마치 제가 재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 아파트 주민이고 똑같이 권리가 있는 건데 말이에요. 외로움과 고립감.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서 점점 외로워졌어요. 전세로 살 때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비교적 단순했어요. 서로 인사 정도만 하고 깊이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집주인이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얽히게 됐어요. 관리사무소 일, 재건축 문제, 층간소음 문제 등등 이런 일들 때문에 이웃들과 갈등이 생겼어요. 마트에서 일하는 시간도 줄였어요. 집 관련 일들을 처리하느라 자주 휴가를 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도 줄고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도 줄었어요. 남편도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더 안 좋아졌어요. 재건축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집 문제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경제적 압박의 심화. 2023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저희 수입은 그대로였거든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모두 올랐어요. 특히 겨울 난방비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전세로 살 때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였는데 내 집이 되고 나니까 25만 원까지 나왔어요. 집이 오래되어서 단열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 조합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했어요. 설계비, 컨설팅비 등등 명목으로 또 30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500만 원을 냈는데 또 300만 원이라니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대출 이자도 부담이었어요. 한 달에 18만 원씩 나가는데 원금은 거의 줄지 않고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나이에 언제까지 대출을 갚을 수 있을지 막막했죠. 건강 악화와 불안감 증가.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제 건강도 안 좋아졌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재건축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가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이 안 왔어요. 혈압도 올라가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성 위염도 생겼고요. 병원비가 더 늘어나니까 부담이 더 커졌죠. 어떤 날은 차라리 전세로 살 때가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없었잖아요. 집주인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제 책임이 된 거예요. 남편도 우울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평생 일해서 겨우 집 하나 샀는데 이렇게 괴로워야 하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런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웠어요. 집을 샀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거든요. 이제 집 걱정 없이 편하게 사시겠네요 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마트에서 일할 때 동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순자 씨는 좋겠어요. 집도 있고 이제 여유로우시겠네요. 그럴 때마다 애써 웃으며 그렇죠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여유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전세로 살 때보다 더 불안하고 부담스러웠거든요. 친구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도 전세로 사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면서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당신들이 더 편할 수도 있어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후회의 깊어짐. 2024년에 들어서면서 후회가 더욱 깊어졌어요.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분담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집당 8,500만 원이었어요.
처음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아들에게 다시 도움을 청해야 하나? 아니면 집을 팔아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날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 나이에 집을 샀을까? 그냥 전세로 편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전세로 살 때는 확실히 단순했어요. 2년마다 전세금이 오르면 짜증나긴 했지만 그래도 감당할 만했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고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은 없었어요. 현재의 심정. 지금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에요. 한편으로는 평생 꿈꿔왔던 내 집을 갖게 되어서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부담과 걱정이 생길 줄 몰랐어요. 68세에 집을 사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그 나이에는 안정적인 전세를 유지하는 게 더 나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젊었을 때 집을 샀다면 달랐을 거예요. 30년, 40년 살면서 집값도 오르고 대출도 차근차근 갚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68세에 산 집은 부담만 더 크게 느껴져요. 재건축이 끝나면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임시 거처에서 살아야 하고 분담금도 마련해야 하고 정말 막막해요. 다른 선택지들에 대한 생각. 요즘은 다른 선택지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요. 집을 팔고 다시 전세로 돌아가는 건 어떨까? 아니면 지방으로 이사가서 더 저렴한 집을 사는 건 어떨까? 하지만 쉽지 않아요. 지금 집을 팔면 재건축 프리미엄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지방으로 가면 병원이나 생활 인프라가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 또 이사를 간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짐을 싸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들이요. 가끔은 그냥 이대로 살자는 생각도 들어요. 힘들어도 내 집이니까 끝까지 지켜보자는 마음도 있거든요.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상황에서 가장 미안한 건 자녀들이에요. 저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결국 아이들한테 부담이 가거든요. 그동안 충분히 도움을 받았는데 또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특히 둘째 아들은 이미 저희 집 살 때 많이 도와줬는데 재건축 때문에 또 도움이 필요하게 됐어요. 아들도 자기 가정이 있고 부담이 있을 텐데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살기 바쁜데 부모 걱정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평생 자녀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늙어서는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같은 상황의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집을 산다는 건 단순히 집값과 대출금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관리비, 수리비, 세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비용까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정말 많아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를 사시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재건축 회의 참석하고 조합 일 처리하고 이런 일들이 젊을 때보다 훨씬 부담스럽거든요. 그래도 얻은 것들. 이렇게 후회하는 이야기만 했지만 그래도 얻은 것들도 있어요. 무엇보다 내 집이라는 안정감은 있거든요. 집주인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건 언제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에요. 그리고 손주들이 놀러와서 할머니 집이라고 말할 때는 정말 뿌듯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벽에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 게 좋아 보여요. 또 재건축이 끝나면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도 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몇 년 후에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무엇보다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을 가졌다는 성취감은 있어요. 비록 늦었지만 죽기 전에 한 번은 집주인이 되어봤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조언.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먼저 모든 비용을 꼼꼼히 계산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집값만 보지 마시고 관리비, 수리비, 세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까지 모두 고려하세요. 그리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아파트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거든요. 가능하다면 전세를 유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특히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무리해서 집을 사지 마세요.
전세도 나름의 장점이 많거든요. 마무리.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8세에 처음 내 집을 마련했지만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물론 제 선택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정말 많이 힘들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을 참고해서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요. 집을 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후회하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잘 살아보려고 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모든 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